혹시 달에 묻힐 기회를 누가 준다면 선택하시겠어요? 달을 요즘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거군요. 네. 의향이 있습니다. 아. 네, 새로운 질문이 달에 있네요. 묻어드리겠다. 달을 평생 네. 연구해 오셨으니 저희 과학자들이 이번에 떠나는 우주선에 유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들어서 달의 어떤 분화구에 굉장한 영광이고요. 분화구가 아니라고 보죠? 그 크레이터라고 하나요? 크레이터에 네. 그 실제로 명왕성을 발견하신 톰보라는 천문학자의 유해가 명왕성 가는 탐사선에 실려서 갔고요. 아직 가고 계세요? 도착하셨는데 이제 거기 착륙을 못하고 계속 가고 계세요. 지나서 이미 명왕성인데 하고 계속 잠깐 저기 묻혀야 되는데 잠깐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요. 세워주세요. 스톱! 다음 정거장은 몇 억광. 또 별에 다른 행성에 묻히는 것도 영광스러울 수는 있는데 후손들이 추석 때 좀 힘들겠네요. 아 달을 보면 너무 되죠. 좋죠. 달을 보면 되죠. 특별히 제사를 안 지내도 되고 네, 달을 성묘를 보면. 오지 않아도 되니까. 할머니 저희 계신다. 인사드려라. 근데 우리 BTS는 노래가 이제 우주로 가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우주인 플레이리스트에 있다면서요. 네네. 우주인들을 또 달로 보내려고 하는데 처음에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근처까지만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고 이런 몇 번 연습한 다음에 이제 멀리 달까지 보내거든요. 그런 연습을 할 때 이제 우주인들의 좀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려고 배경음악을 좀 고른대요. 영광의 거기에 이제 BTS 노래가 또 우주 테마 곡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뭐 진영 노래 중에 문이라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콜드플레이랑 같이 했던 노래 중에 마이 유니버스라고 그런 게 있어서 가사들이 보면 전혀 고증은 안 돼 있죠. 천문학에 대한 고증은 전혀 안 돼 있고 오로지 낭만과 오로지 우주인들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철저한 고증. 좋은 지적이세요. 네. 근데 명왕성 가사가 있잖아요. 그 1343340 그게 명왕성의 그 소행성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평소에 아는 사람들은 BTS 노래 제목만 딱 보고 명왕성 얘기, 슬픈 얘기 하겠구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영성이 내쫓겼다 그래서 네, 가슴 아픈 영성이 얘기 내쫓겼다 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행성이 있죠. 되지 못한 네. 수행성. 인정받지 못한 저는 사실 그게 왜 명왕성이 행성에서 다른 걸로 분류된 게 왜 그렇게 슬픈 일인가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뭔가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뭔가 이제 이거는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예술일 수 없다라고 밖으로 내쫓긴 느낌? 저는 어렸을 때 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수금지와 목토 천의 수금지와 이렇게 명으로 끝나야 되는데 명으로 끝나야 되는데 과학계가 결정을 내린 거야. 명은 빼라. 그러면 나의 어린 시절은 뭐가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금지와 목토 천혜 뭔가 근데 사실 명왕성은 신경 쓰지 않아요. 바로 그게 포인트죠. 네, 명왕성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나를 그렇죠.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이래서 인간이라고 과학자들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왜 명왕성 입장을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서운하다는데 명왕성을 왜? 인본주의. 제가 인본주의, 이분들은 일단 공감할 수 물본주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근데 저는 다행이다. 반대로 그 위로를 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왕성을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게 그렇죠. 비극적인 그렇죠.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바뀌었다 너무 뿐이죠. 길어요. 그리고 숫자니까 너무 정이 없어요. 아니, 과학자들 너무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 지금 134, 340 같은 거 너무 죄수 번호 같잖아요. 무슨 레미제라블의 뭐 이런 막 24601. 그건 우리가 발견한 소행성들에 붙이는 일련 번호일 뿐이에요. 너무하잖아요. 이름을 네. 뺏었을 뿐만 아니라 1번은 일련 번호로 붙여주다 아니라니까 이 문화의 간극이 있다니까 이게. 큰 간극이 있다. 사실 아직 이제 하고 싶었던 질문을 아직 못했거든요. 사실 다른 분들 다 이제 아마 실명이신데 RM은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를 사실 호칭을 정하고 뭐 싶었어요. 번호로 정하죠. 번호로.
186 뭐 이런 걸로 할까? 편하신 대로 그냥 남준 씨 해줄 때 남준 그럴까요? 네. 말씀 성- 놓으셔도 성함으로. 괜찮고. 예, 예. 말을 놔도 RM, 된다고요? 예. 벌써 놓으셨. 네. 저는 아까 놨어요. RM이 그 약자가 렘모 원래 그랬는데 네. 그냥 없애고. 저희는 알파 병원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약자를 많이 써요. RM이. 리해빌리테이션 메디신 그래가지고 재활하기 회생, 재활, 그래도 갱생, 멋있네요. 사회 복구. 우리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뜻은 괜찮은데요? 재활시켜 주실 것 같은데. 남준 군이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나 뭐 세상에 대한 관심도 많고. 맞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남준 씨 책장을 누가 찍은 사진 하나 네, 봤거든요. 네. 이런 관심사를 갖고 보시는구나.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책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김사 교수님은 이제 양자역학 막 공부하면서 물론 많은 게 남진 못했지만 그러면서도 뵀었고 저 어렸을 때 꿈도 뭐 천문학자였고 굉장히 그냥 너무 멋있는 거예요 천문학자가. 네. 네, 멋지다고 생각만 하시고 왜 안 오셨죠? 공부를 못 해가지고. 스스로 별이 되신 거죠. 와 영화 감독님이다. 그렇지. 와 포스터 밀크다 포스터 밀크. 그럼 우리 관측 중? 자, 위대한 과학자 미미 아웅 이분의 얘기를 들어봤고 여기 선생님들은 미미 아웅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영화로 만들기엔 좀 부족하다. 시련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정말로 영화나 소설로 만든다면 네. 알려지지 않은 어떤 분명히 시련이 있을 텐데 그런 디테일들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꼭 큰 실패가 아니라 프로젝트 실패가 아니더라도 내적인 실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있으면 훌륭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특히 마지막 엔딩은 매우 적절하다. 네. 제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분을 인터뷰를 언젠가 정보를 모아보겠습니다. 분명히 있으실 것 충분히 같아요. 뭐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누구에게나 다 그런 영화 같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네. 그분을 좀 더 발견할 수 있어요. 이메일을 보내보시죠. 화성 연구하시죠? 또 달 연구하는데 한번 만나죠. 한번 이래서 만납시다. 막걸리나 한잔 하죠. Do you know BTS? 될 수도 있어요. 네. 오늘 끝나고 사진 꼭 찍어주세요. 사진은 네, 바로 선물할 민영 수 있어요. 잘 인터뷰하게. 모르신다고 하면 나을 텐데. 영화 컨택트에 나오는 그 컨택트요.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계 막 떨어지고 막 소통하고 막. 네.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저희가 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뉴턴 역학의 방식이에요. 어떤 한 주어진 시간에 물체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다면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 그 상태가 약간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게 어떤 원인과 결과죠. 우주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고전역학인가요? 그렇죠. 이게 고전역학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는 전혀 다른 철학적 방식이에요. 목적론적 방식인데 자,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네. 손을 놓는 순간 쭉 떨어지잖아요. 이 물체는 왜 이렇게 가야만 할까?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목적을 수학적으로 쓸 수 있을까? 두 번째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해밀턴이라는 물리학자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새로운 물리량 알 필요 없는 걸 왜 얘기하세요? 물어봤잖아요 영화를.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어떤 물리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이름만이라도. 옛다 이름. 이름은 이제 작용이라 그래요. 작용량이라 그러는데 작용량. 이 작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모든 경로에 대해서. 놀랍게도 작용량이 가장 작은
그 경로가 실제 경로가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동등해요. 답이 같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외계인과 지구인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네.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외계인들은 시제 감각이 없어요. 과거, 미래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해밀턴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거든요. 네. 모든 경로를 다 생각하는 식으로 우주를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보여요. 동시에 보여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의 네, 그 언어 문자가 원형이에요. 맞아요. 항상 원형에다가 뭐 새기는데 우리는 직선으로 쓰잖아요. 우리 이미 이 시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문자 자체가 이렇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없어. 문장에 시제가 없고 과거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미래가 뒤에 있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이 소통을 담당하던 언어학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깨닫게 되자 자신도 미래가 보여요. 네. 그래서 자신도 과거가 보이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질문이 나오죠. 그 언어학자가 외계인에게 물어봐요.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실제 자기도 딸의 죽음이 다 보여요. 네. 외계인이 아주 재밌는 답을 하죠. 미래는 물론 다 정해져 있고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미래가 실제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만 해. 라고 답을 해요.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론의 좀 다른 버전이죠.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이론으로 설명했으면 이 영화의 내용을 저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이 그 영화 초반부에 딸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과거에 죽은 걸 회상하는 거라고 네. 보였지만 네. 그게 아니죠. 알고 보니 미래가 알고 보니까 있죠.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과거 같아. 이 사람의 미래를 마음 아파서 따라가게 되죠. 맞아요. 되게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은데. 딸이 비록 죽는다는 거 알았다 해도 나는 이 남자 사랑에 빠지고 또 마음이 아프고 맞아, 또 한 번 맞아, 딸이 맞아. 죽고 이 딸을 사랑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맞아요. 현재에도 있다는 맞아요. 게 영화를 보는 체험이 이론을 이해한 것과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파인만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네. 그 파인만 이전에 있던 양자역학은 딱 뉴턴의 철학을 쓰는 거죠. 파인만은 그렇게 보지 않고 양자역학도 역시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다 간 것들을 몽땅 모아서 다 더해보면 양자역학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적 레벨에서도 두 가지 체계가 가능하다는 걸 보인 거예요. 양자역학 고전역학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아. 양자역학에서도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 만약에 저 영화 속에서 외계인들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미래를 보시겠어요? 저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네. 우리는 모두 죽을 거죠. 어차피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 가까운 미래는 알면 재미가 없다. 우리가 영화의 줄거리를 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결말을 알고 가지 않듯이 일단 재미가 없어서 볼 수가 없다. 우리 재미가 없다. 김성 교수님은 아까 신나서 얘기했지만 미래 보고 싶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면 보시겠냐고요. 보면 돌아올 수가 없거든. 아니 그러니까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특혜 안 된다니까. 서비스. 나 이분들하고 못 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로.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이. 오면 다 꼬여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승영 근데 작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질문이 의미가 있나요? 극한 직업, 극한 직업. 아니 MC가 이렇게 권위가 없어서야. 극한 직업. 네. 저요? 네. 예, 저는 빨리 할게요. 저는 과거를 보고 싶어요. 과거를.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사건을 보니까. 사건. 미래는 정답이네. 그 사람 속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싶어요. 와 진짜 뭔가 너무 멋있다. 그럼 박사님은 뭔가 그렇게 그 김연경 선수님의 작았던 키처럼 뭔가 이렇게 벽 앞에 막혔다라고 느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케이스가 있으신지.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경험. 그렇죠. 저는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망원경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그냥 과에는 뭐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렌즈를 직접 깎아서 망원경을 만들어 본 사람. 장인이 있어, 장인이. 네. 갈릴레오 지대도 아니고. 전문학자 하기 힘들다 힘들어. 네, 아주 어릴 때부터 관측을 많이 해본 사람 집에 굉장히 큰 병통의 망원경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별자리 신화 이야기를 막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주눅 때 들었겠다. 완전히 주눅 들죠. 완전히 주눅 들고 나는 별자리도 모르는데
학교에서는 별자리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 교양이 없는 상태로 교양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처음에 주눅들기가 쉬웠거든요. 저는 그게 처음에 되게 어려웠는데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은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계산 잘하는 친구가 너무 필요하고요. 컴퓨터 코딩 잘하는 친구가 필요하고 그래프를 너무 멋있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래프를 그리는 친구가 또 필요하고요. 또 뭐 펀드가 필요하니까 과제 예산을 잘 따오는 어떤 다른 동료나 선배가 필요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일해요. 그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찾는 거죠. 네. 그게 뭐였어요? 그렇게 하면 돈을 따오는 일? 돈을 따오려면 아직 좀 더 거물이 돼야 되고 예. 쉽지 않구나 그거. 네, 저는 뭐 저는 왜 그래프 그리는 것도 그래프 예, 그리는 코딩하는 것도 코딩. 좋아하고 네. 그런 면에서 또 저는 꾸준히 가만히 앉아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잘해요. 사실은 그건 저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재능이에요. 네. 쉽게 질리는 사람도 있는데 너가 열심히 하고 하다가 다 못하겠으면 나한테 주고 가. 너 가. 그럼 내가 앉아서 나머지 하고 있을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 날 그 친구가 와서 그렇죠. 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과학은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니까 저도 어딘가에 톱니바퀴가 맞는 데가 있는 거예요. 잘 찾아 들어가면. 제가 욕심을 막 부려서 저라는 퍼즐이 안 맞는 엉뚱한 곳에 가서 저를 막 끼워 넣으려고 하면 너무 괴로운데 그냥 그 순간에 그 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는 거죠. 그러면은 그럭저럭 지낼만 해요. 그럭저럭 행복할 수 있고 그럭저럭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학은 매일매일 좋다. 조금씩. 팀으로 일할 수 있고 문학은 그런 거 안 돼요. 맞아, 그렇죠. 맞아. 팀으로 만들면 싸워요. 누가 서문을 쓰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네. 꼭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좋진 않지만 문과와 이과의 차이가 좀 약간 보이는데 네. 대체적으로 이공계 사람들은 좀 낙관적이에요. 대체적으로 특히 미래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그런가요? 그런 시각이 더 강해서 오히려 반대일 것 같아요. 저도 반대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지금까지 과학이 발전만 해와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게 그 계몽주의 철학과도 관계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어떤 전망을 처음에 주었잖아요. 합리적 이성의 승리 그렇죠, 같은 걸 그렇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도 유명한 과학자들이랑 그 네. 철학자들이 논쟁했던 거기에 아마 알랭드 보통도 나왔을 거예요. 알랭드 보통도 나왔었고 네. 스티븐 핑커도 나왔었고 네. 그 논쟁 범위는 언제나 똑같은데 그 인공지능은 오히려 인간에게 좋은 네, 우리의 미래를 좋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이제 인문학적이나 저쪽 분들은 넘치시네. 미래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안 믿어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심지어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과학자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다.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중요한 연구를 하고 이것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이 공동체 사람들은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결국 이걸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지만 예술계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탁월한 작품을 만들고 주변에 꽤 많은 사람이 동의하더라도 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벤치에 앉아 있는 순간이 매우 길죠. 3년, 4년. 네. 이러니까 이 작품을 하다 이 작품이 잘못해서 엎어지고 이 작품에서 엎어지고. 그동안 그래서 다른 감독들은 성공하고 네. 그걸 계속 보는 거죠. 저도 뭐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이제 영화 감독이 됐을 때 그 기술적인 것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연출부 아주 잠깐 하고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감독 데뷔의 기회를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초창기에는 감독이 제일 모르는 것 같은 거야. 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 눈치채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갖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나의 은밀한 고민들이 생기는 거야.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고.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다 나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촬영 감독님하고 조명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현장 출신이라서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초초기에 아예 모르겠다. 너무 그리고 용감하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이제 연출부 때 보면은 감독님이 컷 오케이 모르겠어. 이거 다시 해 막 이러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감독님들도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는 거야. 감정을 안 들키려고. 동공지진 이런 걸 안 보이게 하려고. 쟤도 모르겠거든. 괜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이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는 이게
이 컷이 왜 좋고 왜 나쁜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그 촬영 감독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신인 감독인데 감독이 나한테. 왜냐면 대부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얘기를 했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국 촬영 감독님 그분이 그 당시만 해도 A급 특 A급이죠. 뭐 쉬리, JSA 엽기적인 그녀 그러니까 아이고. 한국 영화 흥행 5 중에 3편을 하신 분이었어요. 아이고. 장 감독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요. 네. 사실은 어찌 보면 제가 현장에서의 자존감 을 가진 거는 그래 나에게는 조력자들이 있고 예. 나에게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그분들이 해주는 조언들을 내가 판단하면 된다.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뭐 에미넴이나 뭐 나스라든지 카니 웨스트라든지 에픽하이 타블로 형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잘 아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그 사람들보다 기술적으로 랩을 더 잘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가사도 뭐 모르겠어요. 깊이가 막 엄청 그 사람들보다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단순히 나는 이제 BTS라는 팀을 해서 영향력을 얻긴 했지만 그러면 굳이 내가 내 솔로 음반을 굳이 내서 어떻게 보면 이 소음 주파수 덩어리를 굳이 그 음악 플랫폼 사이트 옆에 예를 들면 책 서점이면 그 옆에 하나를 꽂아놔야 이유가 뭔가 뭐냐. 그냥 나 좋자고 만들고 취미로 해서 친구들끼리 듣고 참 좋네 이러고 잊어버리면 될 일인데 그거를 굳이 전시를 하고 그거를 내가 용감하게 직업인으로 프로로서 평가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제가 잘하는 나스, 에미넴, 카니 웨스트와 타블로가 하지 못하는 네. 그 나만의 모서리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오리지널한 주파수가 네. 분명히 있다. 그게 뭐 95.9인지 97.1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한테도 그 모서리가 있다라고 믿는 그 마음 때문에 저랑 에미넴의 앨범이 동시에 같은 날 나온다고 해도 저는 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와. 제가 유효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멋있다. 응원합니다. 야 잘 될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건 멋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좋죠. 했었던 것 같아요. 건강한 거죠. 네네. 열등감은 건강한 겁니다. 저는 심채용 박사님의 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베일에 쌓인 분 같은 네. 느낌이 있잖아요. 와, 너무나 뜻밖으로 10점 만점에 10점. 점수를 매기는 건 제 예. 자유니까요. 예, 그렇게 자기애가 있으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인지. 강하신 것 같아요. 네, 몰라. 네. 진짜 외운의 강. 네. 김상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짝꿍이시잖아요. 전 사실 그 심채영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받은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과 비슷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그 책에서도 이렇게 자신감 뿜뿜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1장의 제목이 대학의 비정규직 행성 연구죠. 자,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죠. 네, 그렇게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네. 지금은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정규직 네, 몇 달 안 연구원이지만 됐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저 정년 보장의 꿈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스스럼 없이 오히려 그걸 이제 소재로 하여 글을 쓰신다는 거 보면서 뭔가 단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역시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이번 편 나가면은 심채영 박사님 공익광고에 나오실 것 같아요. 진짜로.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가르쳐. 제 생각에 동화를 한번 뛰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심사위원도 한번 하시고.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 되게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인간과 다른 여타 동물들을 어떤 구분짓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항상 이런 문제를 접하면 과학자는 똑같을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정의부터 정의. 생각을 해야지만 이 질문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정의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네. 작가님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과학자한테 물어보면 인간은 DNA에 있는 정보로 규정되는 그런 종이죠. 그러니까 종이란 건 별게 아니라 서로 번식이 되면 종이에요. 네. 서로 이제 교미 적당한 단어가 그렇죠. 뭐 짝짓기. 예, 뭐. 짝짓 그렇죠. 짝짓기. 그러니까 사실 종에 대한 정의는 그런 식으로 짝짓기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이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우리가 가진 DNA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른 종과는 DNA가 조금 다른데
그 다른 동물과 또 다른 동물은 또 DNA가 약간 다르죠? 김영하 선생님은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인간이란 오랫동안 말씀 안 무엇인가.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니까 인간과 다른 종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인간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확하게 뭐랄까 좀 이야기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인간이랑 모기도 다르지 않고 인간이랑 원숭이도 다르지 않지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야기라는 거는 생존에 필요한 정보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체거든요. 네.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이거를 그냥 직설법으로 전달하면 잔소리가 돼서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늑대 조심해라, 뭐 호랑이 조심해라 이런 거보다는 늑대와 호랑이에 관한 무서운 얘기를 애들한테 들려주면 옛날에 각인이 되는 거죠. 늑대는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또 감정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정보로 듣는 것보다는 감정으로 우리가 들으면 몸이 반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전승하고 전파시키고 심지어 막 퍼져나가기까지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잘하는 어떤 인류가 살아남아요. 득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정확히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지점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냥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과학 이론은 진화론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처럼 왜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할까? 네. 보통은 이런 질문은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존에 유리했을 거야. 바로 이게 진화론이 인간을 설명해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틀을 가지고 많은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김상훈 선생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어떻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는가. 이거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왜 다른 음악이 아니고 그렇죠. 왜 다른 뮤지션이 아니고 여기에 적자가 되었느냐. 또 이런 그냥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남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BTS가 이렇게 글로벌한 대성공을 거둔 이유, 그들은 왜 달랐나? 그러니까 뭐 물론 대답이 저도 뭐 자연 선택처럼 변화하죠. 상황이 그때 달라지니까 달라지죠. 변화하는데 콘서트 2시간 반 동안 저희가 앞에서 몸 받쳐서 뭘 부르고 몸을 갈아 넣는 걸 보는 게 그것은 어떤 언어의 영역이 아닌 그렇죠. 기운에 정말 그런 게 있고 조금 더 진심이 하트 투 하트로 전해지는 느낌이 조금 더 그걸 강력하게 좀 받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과학적으로 분석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시간 알 설명할 수 수는 없을 없다.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그 모호함과 여백이 좋아요. 저는. 예, 예. 사실 진화는 이유가 없거든요. 진화는 정말 그 매번 아주 무작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그 변이는 대부분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줘요. 우리가 DNA가 이상해지면 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이따금씩 그것이 좋은 좋은 결과를 결과가.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선택되고 해서 더 번성하게 된다는 건데 이때 이 개체가 선택되는 이유는 그냥 그냥 운이에요 다. 근데 사실은 이유는 별로 없고 이런 단순한 규칙만 있을지 몰라요. 진화론이라는 단순한 규칙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의 마지막 이게 문장인데 처음에 몇몇 또는 하나의 형태로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이 여러 가지 힘을 통해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뭐 고르셨어요? 지금 박사님. 아, 여기 제가 좋아하는 질문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는 왜 MBTI에 열광할까요? 아, MBTI 해보셨습니까? 남편한테 전화해서 다니엘 혜니는 따로 2년하고 탄다고 하고 퍼스트로 예약해. 신입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MBTI를 물어본대요. 손님을 많이 접대해야 되고 이러면 아이가 내향적인 이겨야 사람보다 되고, 외향적인 사람이 이겨야 좋잖아요. 되고, 네. MBTI라는 게 사람의 성격의 특성을 좀 그렇죠. 나눠본 거죠. 분류해 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그다음에 좀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냐, 즉흥적이냐, 뭐 현실적이냐, 뭐 이런 식의 그 카테고리를 나누는 건데 이게 과학이 하는 일이거든요. 관찰하고 분류해 보고 이런 건데
천문학자가 쓰신 별자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은하도 생긴 거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알파벳 기호로 분류를 하는데 은하의 MBTI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형태가 조금 비슷하니까 네. 나선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나선인데 막대가 달려 있기도 하고 이게 카테고리를 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MBTI도 그래요, 사실은. 내가 애매할 때가 외향적이냐 많아요. 내향적이냐가 사실 정할 수 없는 어떤 건데 때좀 심리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던데 저도. 그걸로 사람을 속단하는 거는 되게 나쁜 일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쟤 그럴 수도 있구나. 쟤 나랑 좀 달라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가면 재밌긴 하지만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 딱 저예요. 근데 애들은 막 야 또 모이자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I여서 그랬고 걔네들은 E여서 그랬구나. 괜찮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데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다름을. 되게 뜻밖이네요. 저는 심채경 박사님이 MBTI 극혐이에요 이러실 줄 알았는데. MBTI 너무 재밌어요. 요 말투. 사람들을 감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별자리가 있잖아요. 또 네. 그렇죠. 천문학자분들은 별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진짜? 그렇게 믿진 않는데 조금은 평가할 만도 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 별자리는 1년 중에 내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전에는 계절에 따라서 먹는 것과 영양 상태, 운동 상태가 크게 달랐잖아요. 네. 문명이 그렇죠. 있기 전에는. 그러면 태아가 영양분을 제일 많이 먹어야 할 시기에 그때가 식량이 별로 보릿고기였다 없었다. 치면. 예, 겨울이었거나 뭐 초봄이었거나 이러면 그 시기에 발달해야 되는 기관이 조금 약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우리 이제 후생학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 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 사장님 나와라 오바 사장님.